2018년 6월 12일 화요일 역사적인 오늘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두 사람의 만남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회담이 끝이 나고요. 잠시 후 오후 5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독 기자회견서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의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 그리고 또 현지의 분위기 여러 가지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싱가포르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70년 만에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이 만났는데요. 사실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담장 분위기는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분위기랑 완전히 달랐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서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두 분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이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의 최영익 교수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한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10시부터 회담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 먼저 그 두 정상의 그 단독 회담이었죠. 두 정상만이 회담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배석해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두 정상의 회담이 사실은 그 45분이 예상돼 있었는데 35분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미 상당 정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예. 시간에 10분이냐 20분 하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고 예. 어차피 전체적으로 두 가지 회담만 얘기했는데 그 실무 오찬 이 문제까지 이 세 가지 회담을 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10분 15분 일찍 끝난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단독 회담에서 얘기되는 내용, 이 추정됐던 내용들, 그다음에 배석 회담에서 또 진행됐던 내용, 그리고 실무 오찬에서 서로 오갔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 보셨습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들은 그냥 속보로 그냥 토막토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짐작해 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금 그 2018년도에 지금 있는 과정 전체가 과거에는 이제 실무회담이 있고 실무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정상회담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 전체 프로세스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실무에서 이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회담 자체도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두 정상 간에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실무회담에서 나머지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최 교수님 말씀하고 약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셔가지고 일단 실무들이 사전에 조율했던 내용들 중에서 정상이 아니면 결정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니 질문이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는 이 어제 밤까지 회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회담 밤까지 진행된 얘기에서 거의 결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결과를 못 받고 과로가 많았다면 오늘 시간을 일찍 끝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거 오늘 빨리 끝내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오늘 회담 자체가 한 3, 4개월 이상의 오랫동안 회담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로 나눠진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 그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근데 우리 최용환 위원님께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체적인 탑다운 방식인데, 어차피 이 회담 자체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2차례 방문했고, 그리고 가서 앤드류 김하고. 말씀하실 때 하필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잡혔습니다. 앤드류 김이랑
그 CIA 요원들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명이 계속 평양에 잔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철 뭐 부위원장이 왔다 갔고, 예. 그리고 뭐 열흘가량 그 성김이랑 그 최선희 부상이 예. 그 협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오늘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은 회담이 잘 되고 있구나. 예. 오히려 이렇게 예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추정해 본다면 그 이미 그 AP 통신입니까? AFP인가? AFP에서 얘기한 4가지 얘기 정도 큰 틀, 예. 그 큰 틀의 얘기를 아마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합의하는 수준은 이루어지고 예. 그 비핵화 문제나 구체적인 그 체제 안전 보장 같은 얘기는 실무회담에서 다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고 예. 우리 뭐 최영환 우리 박사께서 얘기한 얘기는 예. 이 회담의 근본적인 기조가 그렇게 탑다운 형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양 정상 간의 결정에 의해서 됐고 나머지 이제 실무 협상이 그 맞추기 형태로 됐다, 이제 그걸 아마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에서 북측의 가장 강력한 요구, 그게 이제 체제의 보장이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관철됐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북한이 요구했던 거는 군사적 위협 해소하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그렇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한번 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그때 이제 김계관이었던가요? 김계관이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돈 달라고 그랬냐,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추측해 보면 북한의 요구는 확실한 군사적 위협 해소하고 체제 안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물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살짝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영상에서는요, 존 켈리 안보 담당 보좌관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인 것 같거든요.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있고요. 존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현지에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요구는 명확했는데요. 그 보통 우리가 많이 그 언론에서도 소개됐듯이 CVID는 관철이 됐나요? 사실은 그 문구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문구에서는 뭐 완전한 그 비핵화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반도의 비핵화. 그런데 CVID 같은 얘기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저는 뭐 CVID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오늘 AFP 통신에 따르면은 그 첫 번째 조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미 관계에 이제 그 얘기 때문에 그 오전에 회담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의 관행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맞아요. 잘못된 편견 때문에 뭐 우리가 하여간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미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으로서 저는 1항이 들어갔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미 간에 그 한미 간에 유지될 수 있는 우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무한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에는 더 이상 기존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비핵화 문제와 체제 안전 보장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CVID란 용어를 피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수용했다라고 저는 내용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 CVID를 또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냥 해석들이 달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 일본 영화 중에 그 구로자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뭡니까? 그 사건을 본 당사자들 모두가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건이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4명이 다 그렇죠. 생각이 달랐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근대 사회에서는 누가 그걸 해결해 주느냐? 정치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 권위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비핵화의 문제는 CVID가 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의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합의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뭘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가령 미국이 만약에 의심하는 그 시설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뭐 사찰도 하고 검증도 했어요. 근데 비슷한 건물이 옆에 또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뭐야? 그러면 그건 약속이 안 된 거다. 의심돼. 이러면은 아마 북한의 모든 공장 시설이라든지 군부대를 탈탈 털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미국하고 북한하고 실무 협상에서 해온 게 뭐겠습니까? 비핵화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거지에 대한 타임 테이블. 그리고 비핵화의 사찰 검증.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이 문제를 최대한 미국이 다음 대선을 앞둔 2년 이내에 끝낸다는 아마 합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큰 틀에서 보면은 명분을 취했고 미국은 명분을 북에게 주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 그러니까 어음을 준 거죠 사실. 그리고 실제적인 현찰 비핵화 문제는 아마 미국이 요구한 대로 북한이 대폭 수용했다라고 보는 게 이번 합의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카펠라 호텔 지금 이 시각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나오지 않았어요. 5시에 분명히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현지 시각으로는 4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5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나와야 우리도 이렇게 구름 잡는 소리 안 할 텐데 좀 빨리 나와서 구름 잡는 소리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하죠. 왜냐면 합의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FP 통신이나 기타 외신들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 4가지만 지금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첫 번째 합의 내용이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 간에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관계 수립을 이제 모색한다. 이게 전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최 교수님께는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나왔고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뭐 그 지금 현재 억류되어 있는 뭐 그런 미군이라든가 그다음 유해들을 갖다 발굴을 해서 보내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아직까지도 근데 그 유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손을 대기 시작하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미군이 집중해서 많이 죽은 데가 있어요. 그냥 장진호 전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뭐 뼈도 못 추리고 다 나왔거든요. 왜냐면 뭐 너무 추우고 그러니까 동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한국 전쟁 때 한 1년가량만 보병들이 싸웠지 52년, 53년도에는 미군 보병은 거의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해 발굴 문제 이거는 근데 이건 얼마 전에 그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했듯이 이거는 미국 그 여론과 미국 의회의 요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제3항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이고 이 비핵화를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확인한다는 문제죠. 그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북미 간의 문제지만은 앞으로 비핵화 문제나 이 북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한국이 중요한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보증자 역할을 하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유해 발굴하고 송환시키는 이런 문제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를 그 정말 더 지금 현재가 벌써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도는 88%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최 위원님께서. 사실 그 오전에 뭐 CNN 보도라든가 그 전에 나왔던 뉴욕타임스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든가 자기들이 볼 때는 미흡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면 분명히 크게 성공했다고 포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랑을 해도 자랑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조금 국내 주류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 중간선거는 이제 상원선거 같으면 상원선거 의석들을 찾아보면 지금 상원에 이번에 바꿔야 될 3분의 1 중에는 민주당 의석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는 러스트벨 쪽에 많이 걸려 있어 갖고 상원 선거는 아까 지지율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불리한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원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좀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몰려 있고 또 무슨 특검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성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해 송환 같은 것이 중간선거 전에 극적으로 뭐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상당한 그런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산가족 문제가 나오고요. 일본이 관심 가지는 것은 납치자 문제인 것처럼 이제 그 나라의 독특한 정서와 여론 이런 게 있는 거죠. 미국은 상시적으로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외국에 가서 죽은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는 거는 그 숱한 미국 영화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그 어떤 국민 정서가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제2항의 내용은 뭐였죠? 지금 그 2항의 내용이 AFP에서 발표한 제2항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1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한다는 거고 3항이 아마 완전한 비핵화를 4.27 판문점 공신을 확인한다고 4항이 유해 발굴 문제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그렇죠. 그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체제 안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뭐 체제 보장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이건 쉽게 말하면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전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모든 헌법 정신은 그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조 내용도 어떤 거냐면 그 내용 중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관계정상화 문제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내겠다는 거를 포괄적 형태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2항이.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이 바꿔 말하면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불가침 상호 약속이라든지 불가침 조약은 들어가겠죠 반드시.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까지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렇게 포괄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그 해석의 여지를 다르게 줄 수 없는 부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내용들을 갖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그 중에서 우리 귀에 쏙 들어왔던 게 만약에 이제 비핵화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한미 군사훈련은 필요 없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줄은 사실 몰랐었는데, 그렇습니다. 군사훈련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훈련을 중단한다면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이 2018년 넘어와서 그 군사훈련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문제를 세게 건드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상황이 진전이 되면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미국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도 이거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관련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직접 연결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을 또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줬죠. 주한미군 자기는 좀 줄이고 싶다. 철수시키고 싶다. 그렇지만 그것이 별개의 문제다. 이 비핵화나 이런 것과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라고 누누이 얘기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이 철수된 예는 네. 북한과 전혀 상관없이 네. 미국의 수요에 의해서 인원이 계속 줄어져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이유를 비용의 문제를 댔건 네. 아니면 뭐 과거 닉슨이나 네. 지미 카터처럼 네. 변화된 정세의 얘기를 댔건 결과적으로 뭐 감축하는 결과만 나타난다면요 저는 크게 문제될 거라 뭐 결과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네. 일단은 북한이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 얘기는 지금 뭐 중요하게 다뤄질 건 없고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한미 군사훈련 특히 한미 군사훈련 시에 동원되는 전략자산 전개가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풍계리를 폭파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ICBM 그 사이트 실험장 이런 실험장 같은 거를 지금 없애고 있는 수준에 있거든요. 그럼 오늘 뭐 엔진 실험을 중단하고 파괴하겠다까지 그렇죠. 얘기 나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그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한미 군사훈련을 감축하거나 뭐 안 한다는 이런 의사표명을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뭐 예상 가능했던 것이라 보고 또 하나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간에는 교수님 그건 좀 끊어서 조금씩 끊어서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주한미군 문제까지만.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는 별로 뭐 트럼프 자체도 논의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훈련 문제 우리 최 박사님한테도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좀 대답을 하자면은 그거는 뭐 상당히 그 북한의 추가적인 그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비용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마침 올해가 주한미군 주둔군 비용 협상하는 해예요. 맞아요. 살짝 꺼림칙한 게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한 거였고 다만 주한미군이 이 비핵화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협상을 한국과 할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저는 역설적으로 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얘기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됐건 말건 간에 그 주한미군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그게 논의될 사항이 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가 그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관심이 있어 했던 그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제 미사일 엔진과 또 미사일 실험장 그걸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다. 조만간 폐기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좀 모호한 표현인데 그 정도 표현으로 그 신뢰를 갖다가 그대로 용인을 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아무런 구체적인 그 담보가 없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령 한미 동맹을 규정하는 것 갖다가 사람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미 동맹을 얘기할 때조차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랑 만들어진 합의 의사록 A, B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그 밖에 사안마다 만들어진 뭐 브라운 각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합의문에 담겨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리고 이전까지 해왔던 협상 내용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선언문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북미 간에 아마 합의문이 그 실무적인 선상에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말만 듣고 북한이 비핵화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진 그리고 그 내용은 앞서 4개 조항 중에 그 비핵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거기에 준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대답 중에서 다음 주부터 폼페이오가 또 가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협상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예. 합의했다. 그리고 예. 그 의지를 내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서 확인했다. 예. 그 사람 믿을만 하더라. 예. 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방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선에 들어가면 예. 이게 진행이 될 거고 단지 이게 논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이에 어떤 실행 조치들이 있을 거다라는 지금 암시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증도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당연하죠. 가령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성회담 열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법보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맞아요. 이게 실제로 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한미 간에 남북 간에 굉장한 외교적인 아마 엄청난 외교적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언론사들이 이번 그 합의문과 합의문의 내용들 이렇게 예상하고 그러면서 그 CVID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굉장히 집착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타임 테이블까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언론들도 있었는데 다 틀렸어요. 다 틀리고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내 언론이라든가 미국 내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성과를 선전한다 하더라도 예. 돌아가서 조금 공격 포인트가 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고 예. 이번에도 판문점 선언 원언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합의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판문점 선언을 북미 간에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예. 거고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우리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정도의 굉장히 브리프한 문서가 나온 거고 그렇죠. 2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구체적인 어젠다들이 나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제 다음 정상회담이 또 진행된다고 하면 그 프로세스까지 진행이 될 거죠. 그리고 실무회담이 있고 또 초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잘 굴러간다고 하면 실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논의와 실질적인 일정한 정도의 진전을 거쳐서 들어가게 될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전망하는 것이고 오늘 나온 문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미국 내 주류 언론들 물론 국내에도 있을 것이고 일본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지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그런 표정을 일본 기자의 그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편안한 표정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혹시 CBI가 저 교수님, 근데 우리 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일부 세력에서도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관계로 예.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CBID 같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CBID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물신화해왔다는 거예요. 물신화했다. 그리고 CBID가 어떤 거냐? CBID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애초에 폼페이오가 먼저 아니 CBID라는 용어를 용어 자체는 폼페이오가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CBID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의원인 이수혁 당시 그 육자회단 대표가 만든 용어예요. 우리나라 이수혁 육자회단 대표가 만든 거를 미국 애들이 이제 갖다 주워 먹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같은 CBID라는 용어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다가 이제 존 볼턴이 상징화 됐는데 이걸 갖고 존 볼턴 하나 얘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보수 언론하고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소비해온 거죠, 사실.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그 CBID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볼턴 하나뿐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아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다가 그 의미가 제대로 안 살아났는데 그 정상 간의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그리고 이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있었던 핵협상 회담과는 이번에 뭐가 질적으로 다른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우리 CBID냐, PVID냐 이런 얘기 정상 간에 쪽팔리게 별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좀 언어를 좀. 전 옛날 품격 시대 때 이런 얘기 마음대로 써서 그때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무선상에서 네. 실무선상에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네. 이 기술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갖다가 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예. 아마 그런 문제가 그 양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평양 초청 아마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진 친서내에 네. 평양 초청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기자회견 선상에서 그 백악관 초청을 했다고. 자기는 답례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번에 제가 궁금한 게 왜 인민무력상을 데리고 왔는가? 네. 그 트럼프 대통령 군인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도 안 데려왔죠.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 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후에 진행되는 실무선상에서 얘기되는 내용들 이거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로 그 인민무력부장을 데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얘기 이런 문제들 얘기는 이런 실무적인 고위급 회담에서 앞으로 취급될 내용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배석해 있는 그렇죠. 그런 수행단들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역할들이 네.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턴을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이 CVID라는 용어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미국이 비핵화란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은 CVID에 담겨진 내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네. 볼턴을 안 친 거는 단지 겁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자, 실제 내용이 CVID다. 네. 볼턴도 설득이 됐다.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알리는. 그렇죠. 예. 정상 간의 결단이라는 내용이 그렇죠. 함의해야 되는 게 뭐냐. 예. 그래서 앞으로 핵 검증하는 양태에 있어서는 예. 그 미국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요. 예. 엄청난 전문적 영역들이 축적돼 있어요. 예. 실제로 그 미국의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3No. No more bomb. No better bomb. No export. 예. 쉽게 말하면 동결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턴뿐만이 아니라 그 핵 군축, 그 비핵화에 대한 문제는 미국이나 또 IAEA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근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용은 핵 문제를 앞세우니까 다른 문제가 안 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북미 개선에 대한 문제를 앞에 선언을 해버리고 마차로 달아놓고 그렇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따라간다면은 굉장히 쉽게 풀린다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예. 그게 얘기가 이전까지 없었던 비핵화 방식이라고 오늘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을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해왔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통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해왔는데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기적처럼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일본이 실제로 일본 기자가 아까 질문 하나밖에 못했는데요. 무슨 얘기했냐면 일본 사람 중에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치 문제, 이 문제 언급했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언급했다. 조만간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기자회견 내의 내용에서도 재팬 패싱은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뿐만이 아니라 이 국면에서 사실 일본이 제일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과거 육자회담을 할 때도 일본은 납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는 중거리 탄도탄 문제, 일본이 사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미국에서 관심이 있었던 인권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일본이 주장을 했었고,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는 사실 이 합의문에서는 다 빠졌고 그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했다. 합의문에 안 들어갔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핵 문제에 주목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후의 상황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본도 이 판에 끼고 싶으면 자신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북일 관계에서 이제는 풀어야죠.
아니 심지어 돈 내놔라 이런 얘기한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비핵화에 필요한 비용들은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판에 끼고 싶으면은 돈을 준비해 갖고 와라. 돈을 내고 예. 북일 간에 그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예. 거의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언론들의 반응이라든가 이후의 어떤 조치들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뭐 일본은 충분히 그걸 지불할 용의가 있는 나라예요. 예. 예,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자승자박이란 말이 맞는데 예. 옛날에 고이즈미 총리가 그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예. 일본 북한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양보했어요, 사실은. 예. 그 제일 조선인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보상 문제라든지 예. 이런 문제인데 거꾸로 제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예.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걸 합의해 주는 바람에. 네, 문제는 그걸 깬 사람이 지금의 아베만입니다. 아베죠. 네, 아베가 그 납치자 문제, 예.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 조작됐다. 예. 이런 문제 제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아베의 지금 지지율도 낮추고 있고 차기에 지금 수상을 아베가 총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일본에서 제가 보기엔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민의원 선거가 다시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일본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난다든가 예. 뭐 일본 내에서 자민당 내에서 만약에 수뇌부가 바뀐다면은 예.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에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예.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일본이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청구권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게 그 재팬 패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걸 모르고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예. 우리가 별로 남지 않은 시간을 일본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지 참. 아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들 네. 궁금해하십니다. 사실은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작은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이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의 의미를 굉장히 그렇죠. 크게 근데 뭐 부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뭐 예. 일본까지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예. 오늘 뭐 우리가 원래 2시간 정도 예정했다가 지금 1시간 20분을 기자회견에 할애하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얼마 전까지 이 핵 문제라든지 이거 임할 때 그 미국의 태도는 뭐냐면 그 러시아 속담인데 trust but verify. 그러니까 믿지만 검증하라 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검증하지만 믿어라. verify but trust. 예. 검증하지만 믿겠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오전 회담 전에 그 단독 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로버트 칼린이라는 옛날에 그 미국 CIA 오랫동안 정보 담당관이 있었는데 북한의 경우 최고 지도자가 말하는 용어의 뉘앙스가 엄청난 메시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속에서 북이 그리고 전 그게 4.27 그 판문점 회담을 끼워놓은 이유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지금 저 청와대에서 그 대국민 담화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영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해준 리센룽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재 북미 회담의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북미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죠. 지금 그 합의 내용을 보더라도 네.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합의이기 네. 때문에 북미 간에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네. 남북 간에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예. 그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남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사실 조만간 종전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거의 뭔가 많이 진행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대국민 담화를 들으니까 실제로 남북미 3자의 어떤 테이블이 조속히 만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뭐 제가 뭐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가령 오늘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으면은 네. 그건 전체 합의문의 일부였을 거고 예. 남북미가 하는 종전선언을 따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뭐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네. 그 종전선언을 남북미 예. 그 4.27 판문점 선언에 입각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북미 간에도.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종전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후에 북미 관계 개선, 예. 그 수교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 불가침 선언이라든지 예.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앞서 내가 얘기하다가 중단했는데 예.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아까 내가 인용문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과거와 같이 이 북한이 살지 않겠다. 예. 이 문제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남과 북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예. 더 나가서 지금까지는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이었고 남한은 굉장히 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남북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남과 북, 미국이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간 식으로 노선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오늘 지점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예. 메시지고 예. 종전선언의 그 일부이고 아마 종전선언 이후에 이 과정도 비핵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동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가 북에서 뭔가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를 하나씩 하면 그렇죠. 또 종전과 또 그 평화 네. 협정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도 또한 하나씩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컨대 그렇죠. 다음 달 7월 27일 날 예. 종전선언이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높아졌네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한반도가 정말 눈앞에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사실 우리는 아까 대통령께서 담화문에 발표한 것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구체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위원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우리 정부와 또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이제 금방 최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예. 이제 지금은 정전협정 체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간다. 네. 대략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전쟁이 끝났으면 예. 바로 평화협정을 맺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전선언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예. 지금 한반도의 정전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예. 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예. 가지고 더 강한 거죠. 그런 예.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프로세스에 좀 더 동력을 주기 위한 아하. 그런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예. 보면 예. 거기에 이제 그게 남북미가 될 수도 있고 남북미 중이 될 수도 있고 예. 들어가서 적절한 그 상황이 진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그거를 좀 더 추동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하. 종전선언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네요. 논리적으로는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전협정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유효한 정전협정이라는 게 있는다면 예.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까지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 이 과도기가 길면 길수록 그 정전협정의 위상이 모호해지고 아하. 상황이 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프로세스를 굉장히 빨리 당겨서 예. 평화협정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큰 숙제인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렇게 것들이 설명을 있는 듣고 거죠. 나니까 정말 굉장히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비핵화 조치들이 계속 그렇죠. 실현될 거라고 얘기하는 네, 거고 네. 그래서 군사 훈련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비핵화 조치가 예. 물밑에서 진행이 안 되면 예.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르는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 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모든 질서 혹은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죠. 그게 예.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목에서 제일 지금 근심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네. 그 근심을 할 나라가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중국은 사실은 북핵 문제가 발생했지만 네. 중국에게 어떤 이 효과를 줬냐면은 북핵 문제에 미국이 신경 쓰다 보니까 예. 남중국해를 갖다가 중국이 자기네 놀이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쪽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요. 예. 남중국해에 미국이 자기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외교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과 중국과 굉장히 어쨌든 나름대로의 동맹 관계, 혈맹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예. 이제 이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예. 동북아에 있어서 정전협정 체제가 지금 유지됐던 가장 큰 이유가 예. 세력균형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미국한테 우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요. 예. 중국도 상당한 이 안보적인 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뭐 시도될 수 있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궁극적으로는 예.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협력체라든지 예. 새로운 평화 오늘 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뭐 종전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한반도에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모두 발언에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까지 그 민족주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예. 동아시아의 새로운 어떤 상상력, 예. 새로운 협력과 평화의 상상력들을 예. 제공할 수 있는 이 동기가 보여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자연스럽게 일본이 계속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그렇죠. 그 예. 조치를 취해왔던 거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억눌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가게 되겠죠. 금방 뭐 최 교수님 하신 말씀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 이제 냉전이 해체됐다고 하지만 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대중수교, 한러수교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북중러 구도가 그대로 남아 있고 한미일 예. 구도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북한이 빠져나오면 예.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70년, 8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던 동북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국가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과 그 관계의 깊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대로 진전된다고 예.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세상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뭐 동맹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 주변 국가의 관계 설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그 냉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른바 바텀업 리뷰를 했던 것처럼 예.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굉장히 그런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조건이고 예. 사실은 이게 남북 통일 문제도 어떻게 보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중러 한미일 동맹 체제였지만 예. 이해관계가 사실은 한미일만큼 북중러는 이 단일한 측면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령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있지만은 극동에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자기들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하고는 러시아는 굉장히 먼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북미 회담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취한 스탠스 자세를 보면은 wait and see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이 진행된 걸 두고 보자.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에도 자기들은 뭐 상관없다. 예.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남북이 어떤 협력과 예.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 예. 굉장히 주도적인 예.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위치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아마 주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협력하고 예. 그 점차 그 친밀성을 상호 의존성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점차 서로 이익이니까 이게 그렇죠. 예, 동력이 높아졌던 데서 저는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최 교수님 말을 근거로 보자면 한반도 운전자론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상징과 선언적인 의미였다면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운전자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외교 관계들을 갖다 다 재편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방금 우리 얘기가 너무 점프해버렸는데 예. 지금 오늘 합의문 내용만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좀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를 바랬던 게 사실입니다. 예. CVID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를 바랬고 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스케줄이 들어가 있기를 바랬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고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세부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니 예. 이제 정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 됐고 예. 여기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융통성 있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좀 전에 그 말씀 나눴던 새롭게 바뀐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이 결정될 거라고 거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통일이 얼마나 더 빨리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는 꿈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타임 테이블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 간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만들어낸 건 제가 보기엔 신화예요, 신화. 그게 왜 꼭 그게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중요한 건 비핵화인데 비핵화 내용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비핵화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고정관념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리고 북한은 이런 나라다라는 거에 대한 뭐 악마 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했는 게 그런 오래된 스테레오타입적인 고정관념이 굉장히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마치 저는 굉장히 나름 통쾌한 게 CVID라든지 비핵화 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졌어야 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강박관념. 저는 그걸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협상에서 저는 굉장히 대만족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 실감나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저 오늘 기자회견도 분석을 해봤고 이제 담화의 내용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 이후에 우리의 과제들을 좀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저희 방송 시간이 한 6, 7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최영환 위원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그것을 또 최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 의원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합의했던 것들을 존중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를 했던 것들이 남북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비핵화 문제는 이제 북미와 원칙적인 합의만 하고 북미 회담으로 넘기긴 했었지만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 있었는데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에서 요구했던 거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 이 초점이었죠. 그걸 해준다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남한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남북 교류란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비핵화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숱한 제재들 때문에 남북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를
뚫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은 사회문화 스포츠 정도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빨라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상정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들과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재가 완화됐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제재가 점점 단계적으로 물러나는 시기에 따라서 실제 작업들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것이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 개선 과정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좀 더 비핵화를 좀 더 이렇게 밀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논의들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하나씩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그 외교 안보 문제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CVID에 준하는 비핵화를 달성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북한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핵을 갖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그 전략 노선을 택하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중대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뭐 외교 협상에서도 외교력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걸 북한은 뭐라고 이제 칭했냐면 전략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구체적인 교류 협력 이런 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한 그 14 그 선언문 내용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 것처럼 실무 협상가들에게 맡기고 좀 더 상층 레벨에서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미국에게 외교 안보 문제를 거의 맡기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밴드웨건 편승해 왔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후에 달라진 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문제 국익을 중심으로 홀로 설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할 차례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걸어갈 전략 노선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 않으면은 이 주도권을 아쉽지만 북이 주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복귀하면서 우리나라 그 외교 안보 역량이라는 게 좀 형편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자각해갖고 미국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최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좀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인적 교체, 쇄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교체봐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와대라든지 그 외교 라인이 외교부가 지금 여태까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다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청와대라든지 이런 문제 속에서는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걸어갈 건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각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 남한이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까지는 두 분께서 아주 공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과제를 얘기할 때는 일단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셨던 것 같고 외교력을 갖다 키워서 실제로 전략을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하는 그런 그림들로 그려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외교 안보 전략 노선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 이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할 부분도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가느냐. 그 이번에 일본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만큼 가 있다가 미국이 가다가 유턴해 버리니까 일본이 지금 뭐 재팬 패싱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이란 후견인의 그런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씹어보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가운데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거조차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왜 필요한가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논쟁이 아니듯이 예. 지금 동맹 문제를 얘기할 계제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하, 예. 근데 동맹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가를 우리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예. 한미 동맹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최 교수님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가 단 하나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맹이거든요. 예. 그에 대한 심리적인 의존 상태까지 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그냥 동맹이라는 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등한 관계 그리고 동맹에서 우리의 주도성 문제 예. 이런 것들은 향후에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동아시아 질서가 변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땐 더 시급히 그 문제를 정리해 봐야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당장 논의해야 될 거는 아니죠. 예.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이제 북핵 문제도 사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한 것이고 예.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뤄둘 수는 있으나 예. 그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토론과 논의와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예. 한미 동맹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동맹을 툭 던지셔서 예. 얘기를 못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동맹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군사화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긴장이 격화되는 거죠. 그렇죠. 외교적으로 지금 오늘 나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게 예. 군사적으로 지금 다뤘던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 해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동맹 문제를 한미 동맹 문제는 전적으로 거의 군사 동맹 수준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요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문제를 갖다가 군사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포함해서 예. 상당히 많은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우리 최영원 박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평양에 간다 그러죠? 지금? 그 아까 기자회견에서 평양을 먼저 갈지 예. 아니면 김정은이 먼저 미국을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갈 생각도 있고 부를 생각도 있고 그런 예.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워싱턴으로 이렇게 그 김정일이 오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평양에 가겠다. 뭐 그 초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회담들이 쭉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자리를 갖다 계속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또 추적해 나가고 또 변화하는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사실 궁금한 건 이후에 오늘 이 이제 회담 이후에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들에 따라서 또 우리들의 전략이라든가 대응이 또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학자들한테 예언을 부탁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 분께 하나씩 좀 중국하고 러시아의 반응들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중국은 공식적으로 환영할 겁니다. 예. 자기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이 바라봤던 북한 문제는 예. 북한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의 북한의 문제였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이 변한 판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한미일 북중로 구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 중국이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 게 분명하고요. 예. 러시아는 사실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 중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실용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러시아한테는 안 됐지만 러시아는 체제 전환에 실패한 국가예요. 예. 남아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주로 자원에 집중돼 있기 예. 때문에 특히 극동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예. 한반도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면 푸틴 대통령의 그 공약이기도 했던 예. 동반 개발 이게 좀 속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미중 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예.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러시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 그 회담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비핵화 문제를 북한이 저렇게 천명함으로써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만 이제는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비핵화 약속을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육자회담 관련국들이 다 이제 이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는가의 문제를 다 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속에서 제일 지금 머리가 복잡하게 되는 사람들이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해석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모호함이 중국이 누려왔던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위. 우월한 지위 이것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호한 협정 내용이 중국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 이제 애매하게 다가오고 이 중국이나 그 러시아 문제를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이후에 역산으로 해서 이후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지금 정상회담이 계속 열릴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월드컵 때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회담은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베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평양 방문하고 저기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방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9월인가 10월에 평양 방문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 판문점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그 행사를 쭉 봤을 때 저는 비핵화 과정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CVID와 소위 말하는 CVIG 이게 올해 내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러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분석할 건 굉장히 많은데 뭐 사실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두 분 또 모시고 이런 분석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최영익 교수님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박사님 모시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서 전망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고 또 행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이 문제에 집중했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사가 오늘 시작됐기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시각각은 이런 동북아의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되도록이면 찬찬히 이 문제를 쫓아가면서 또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은 지방선거 날입니다. 그래서 선거 특집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시각각은 목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